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느닷없이 소변이 급해지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꾸 깨는 아주 불편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럼 요실금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또 뭘까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약물일까요? 오늘은 일상에 불편을 더하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땀이 많은 계절, 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뇨장애는 일상의 불편이 크죠. 비뇨기 여러 질환들의 증상이기도 한데요. 과민성 방광 역시 배뇨장애를 증상으로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어떤 상태일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민성 방광으로 짐작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민성 방광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용어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과민성 방광이란 이름은 원래 영어 이름의 오버액티브 블래더라는 용어를 번역해서 사용한 건데요. 네. 원래대로라면 과활동성 방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는 방광의 기능이 과활동성이라서 생기는 병이라는 의미인데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표준 용어가 과민성 방광이니 네. 저도 오늘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보는 병이 아니라 네. 방광의 저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참기 어려운 요의를 반복적으로 느끼는 질환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를 의미하는 요절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빈뇨,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야간뇨가 동반되고요. 일부 환자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네. 화장실 가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 나와버린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방광의 기능 중에 저장 기능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원래는 배뇨 시점에서만 수축해야 되는 방광이 과민성 방광에서는 저장 단계에서 방광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감각 신호가 예민해지고 그래서 소변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강한 요의를 느끼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요실금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나요?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은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과민성 방광은 여러 배뇨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요실금은 그중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소변이 새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네. 하지만 요실금은 모두 다 과민성 방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것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네. 과민성 방광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과민성 방광 환자들 중에 요실금을 경험하긴 하지만 네.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이 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은 서로 다르지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증상들을 동시에 겪기도 하나요? 네, 실제 진료에서는 한 가지 증상만 있는 경우보다는 네.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예를 들면 낮 동안에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고 밤에도 여러 번 깨고 급할 때 참지 못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수록 이로 인한 수면장애 또는 낮 동안에 어떤 피로도가 증가한다거나 네.
사회 활동을 좀 스스로 제한하게 되고 꺼려하게 되는 이런 삶의 질 저하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스스로를 과민성 방광으로 생각하는 건 특정 상황에서 갑작스런 요실금 증상을 보일 때입니다. 물소리만 들으면 화장실이 급해진다거나 하는 경우거든요. 과민성 방광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집 앞에 도착하거나 또는 물소리를 듣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소변이 급해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방광의 용적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배뇨를 담당하는 뇌의 신경 전달 체계하고 방광 사이의 신경 조절 체계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특정 자극에 배뇨 욕구가 연결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것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증상의 지속 기간과 배뇨 양상을 종합해서 비뇨기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한다면 이것이 과민성 방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인지를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은가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여성에게도 좀 더 흔한 질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40대 이후, 여성으로 보면 폐경기 이후에 중년 여성분들부터 증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러한 배경에는 임신과 출산 또는 폐경 이후에 골반의 근육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됐잖아요. 네.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남성의 비율도 굉장히 흔합니다. 네. 특히 일부 보고를 보니까 70대 이상 또는 80대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네. 여성의 그런 유병률 못지않게 남성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아마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신경인성 방광과 같이 기저질환이 조금 더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활동성 방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뭔가요? 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하나로 이렇게 딱 정의할 수는 없어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과민성 방광 이렇게 딱 끝내지 않고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증후군이라는 것이 원인이 명확치 않은데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의학적으로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는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방광 근육 자체의 과활동성 또는 감각신경의 예민화, 중추신경계 조절의 변화, 근육의 변화, 나이의 증가, 비만, 수면장애, 당뇨, 카페인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배뇨 증상을 일으키고 그중에 하나가 과민성 방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광염과 혼동해서인지 과민성 방광염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말하고요. 네. 과민성 방광은 감염의 증상 없이 방광 기능 조절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혼동되는 이유는 증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감기 증상도 기침 재채기를 하고 기능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천식도 기침 재채기를 하지만 두 가지 질환은 완전히 다른 것인 것처럼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도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염이라는 말도 적절치 않은 거고요.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의 진단은 우연히 알게 된다기보다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서 진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증상 자체가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을 느끼거나 그렇게 아주 생활에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될 만큼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됩니다. 증상 자체가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민성 방광이 주는 불편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이 큰데요. 네.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의 어떤 이동 수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네.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야 되고 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시기 때문에 네.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버스를 이용해서 장거리 여행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예. 굉장히 멀리 지방에서 저에게 진료를 보러 오시는데 항상 기차 시간에 맞춰서 오십니다. 본인은 3시간 이상의 어떤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한 네. 번도 자가용이나 열차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걸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어떤 질의 개선이라든지 제약을 많이들 이제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비뇨기학과 의사의 역할 그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 자체가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에 기인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질환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병력 청취와 환자분의 배뇨 패턴을 확인하는 배뇨일지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배뇨일지라는 게 본인이 소변을 언제 얼마큼을 보고 네. 그 당시에 얼마나 요일을 느꼈으며 요실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적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네. 이런 배뇨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과민성 방광 증상의 어떤 형태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네. 본인의 배뇨 활동을 인지함으로써 어떤 치료의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환자의 이런 배뇨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 혈액이나 소변을 통한 검사, 네. 그리고 조금 복잡하지만 방광의 기능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요역동학 검사라는 정밀 검사까지 환자의 증상의 정도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일상의 불편이 큰 만큼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지겠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삶의 질의 개선입니다. 네. 치료 목표는 완전한 정상화라기보다는 환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과민성 방광이 일정 부분 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젊었을 때의 정상적인 배뇨 활동으로 100% 돌아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어떤 꾸준한 노력과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네.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배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차적인 치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상태에 따라서 단계별 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과민성 방광의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환자의 질환의 정도라든지 유병 기간에 따라서 단계적 접근을 권유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네. 행동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습관을 마련해 주는 것을 첫 번째로 시행을 하고요. 네. 이후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복잡한 시술, 수술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네. 먼저 생활습관 변화, 행동 치료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 순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행동 치료는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행동 치료하니까 환자의 행동을 어떻게 치료한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더 정확한 표현은 배뇨 훈련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방광을 정상적으로 다시 훈련시키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광이라는 것이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완, 즉 네. 소변을 저장을 하는 기능이고요. 하나는 배출, 소변을 다 배출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원활하게 조절이 됐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배뇨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어떤 배뇨 간격을 조절한다든지 네. 골반 근육의 운동을 강화시키고 조절하는 것, 이러한 일종의 비뇨기학과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라고 할까요? 네. 방광을 적극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배뇨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유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행동치료라고 명명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생활 습관이나 환자의 상황들에 대한 개선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꽤 많은 경우에 이러한 행동치료라든지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정상적인 배뇨 활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은 굉장히 빠른 치료 효과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어떤 행동치료라든지 생활습관의 변화라는 것들을 좀 번거롭거나 귀찮아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네. 또 약물 치료보다는 체중 감량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권유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것보다는 그냥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빨리 혈압을 떨어뜨리고 싶어, 또는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네. 과민성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행동치료는 좀 번거롭고 좀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의 정상적인 배뇨 활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매우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배뇨 훈련이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방광 훈련이나 시간제 배뇨법, 또 골반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게 치료의 하나로 또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변을 얼마 간격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겠죠. 네. 수분 섭취의 양에 따라서도, 또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도 이 배뇨 시간 자체는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너무나 잦은 배뇨와 너무나 잦은 요의를 느끼기 때문에 적절한 배뇨 시간이 될 때까지는 소변을 참는다든지, 네. 또는 그 참는 과정에서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소변을 조절하는 그런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방광의 저장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방금 말씀드린 방광훈련, 시간제 배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처음에 권해드리는 시간제 배뇨법의 배뇨 간격은 3시간 정도입니다. 주간에 3시간 정도 시간 이내에 만약에 요의를 느낀다면 한 번쯤 참아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배뇨 시간이, 목표 배뇨 시간인 3시간 정도까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물 처방도 되는 거죠? 과민성 방광의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치료는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광의 저장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조금 복잡하지만 항콜린제 또는 베타3가 항진제라고 하는 이러한 자율신경계통을 조절해주는 약제를 통해서 방광이 스스로 더 잘 이완하고 불필요한 요의를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물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 살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어떤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민성 방광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고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좀 위험하거나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은 항콜린제라든지 베타3가 항진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뇨의학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약물 치료를 접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하지만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콜린제 또는 베타3가 항진제와 같은 약제들은 이미 많은 환자분들께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장기간 사용해도 된다는 보장을 받은 약제들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항콜린제 같은 경우에 입마름이라든지 변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비뇨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약제를 변경한다든지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작용을 다 극복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조금 더 꺼려하시거나 불편해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작용의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조절하나요? 약물의 종류도 바꾸기도 하고요.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부작용들을 획기적으로 줄인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일부 보고에 따르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는 환자의 비율이 30%까지 보고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을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는 5% 미만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는 약이 새로 개발됨에 따라서 부작용의 발현 비율, 중증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약물이 처방이 되고요. 보톡스도 치료의 하나라면서요. 보톡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거는 성형외과에서 쓰는 약제 아니야?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약제이거든요. 예. 따라서 방광의 수축을 담당하는 방광 평활근을 이완시킴으로써 저장 기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광 안에 약물 보톡스를 주사함으로써 이러한 저장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방광 안에 보톡스를 놓는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톡스를 어디에 놓는 건가요? 네, 보톡스를 방광 내시경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네. 방광의 평활근에 대략 20군데 정도 넓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보톡스라고 하는 굉장히 예민하고 정밀한 약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비뇨기학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러한 보톡스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던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효과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선택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재발 위험도 얘기가 되던데요. 재발이 잦은가요? 과민성 방광이 재발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과민성 방광은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민성 방광이 완치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 된 이후에도 꾸준한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방광 훈련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간헐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네.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과민성 방광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 또는 보톡스 주사와 같은 시술요법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중증의 환자분들 그리고 치료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께는 일부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수술적 치료의 가장 복잡한 거 하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인공 방광 치환술이라는 걸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방광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너무 예민해서 기능을 못해서 콩팥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소장을 이용해서 방광을 좀 확장을 해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큰 수술임을 아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과민성 방광 때문에 수술적 치료까지 가게 되면 네. 굉장히 큰 괴로움과 수술의 번거로움이 있으니 조기에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배뇨 장애를 증상으로 하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더운 게 당연하죠. 땀이 많아지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같은 환경에서도 유난히 좀 땀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네. 여름에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땀은 우리 인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기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땀샘이 자극을 받고요. 이 자극받은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게 되고 네. 이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체온이 37도보다 높아지면 뇌는 체온을 감지해서 신체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땀을 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면 우리 몸의 전체 분포되어 있는 190만에서 240만 개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가 됩니다. 네. 땀이 190만 개에서 240만 개의 땀샘에서 분비가 되는군요. 네.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거죠? 네. 전신에 있는데요. 네. 이 땀은 주로 에크린샘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색깔이 없고요. 네. 냄새도 없고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땀이 잘 배출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신호이고요. 네. 정상인은 하루에 600에서 700ml의 땀을 흘린다고 하고 네. 보통 여름철에는 2배 이상의 땀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네. 하루에 1.5에서 2리터가량의 땀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네. 하루 평균 흘리는 땀이 그렇게 많은 건데요. 네. 그런데 흔히 땀 냄새라고 하는데 무색무취라고 하셨잖아요. 땀이 원래 네네. 냄새가 없다는 건가요? 예, 원래 땀은 색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린 다 땀나기 시작하면 땀 냄새를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의 땀샘이 두 가지여서 그런데요. 에크린샘이란 과 아포크린샘이란 두 개의 땀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흘리는 그 땀의 대부분은 이 에크린샘에서 나옵니다. 네. 에크린샘은 이 교감신경계의 신호를 받아서 체온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체온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땀샘이고요. 우리 온몸에 전신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땀은 99%가 그냥 물이고요. 1%가 노폐물입니다. 네. 그럼 물이 99%니까 이렇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에서 나는 땀은요 원래 냄새가 없습니다. 그럼 땀 냄새는 아포크린샘인 거네요? 네네. 에크린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크린샘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 땀 냄새의 문제는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땀입니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땀은 단백질, 지질, 중성지방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다소 끈적하고요. 그 이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온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피부에 있는 그 지방 분해 세균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땀 냄새가 심한 분들은 네. 이 아포크린 땀샘이 다른 분들보다 발달했거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아포크린샘은 사춘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는 땀샘이고요. 사람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머리의 일부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아포크린샘이 발달한 사람들은 땀 냄새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또 땀 냄새를 줄이는 여러 제품들도 있지 않나요? 네. 땀 냄새가 또 신경 쓰이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요. 네. 데오드란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게 땀 냄새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용 제품입니다. 네. 주로 이제 겨드랑이 부위에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쓰는 분은 계속 쓰시고 안 쓰는 분은 안 쓰시는데요. 예. 사실 서양인,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90%가 사용할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이 데오드란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원리로 땀 냄새를 억제하냐 하면 알루미늄 혼합물이라는 것이 섞여 있어서 이것들이 땀샘을 막아서 땀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가 순세균, 피부에 원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피부의 세균 증식을 억제해서
세균이 분해해서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세균이 발생하는 냄새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데오도란트가 뿌리는 거죠? 네. 그게 스프레이 제품이 아마 가장 흔한 제품인데요. 예. 스프레이 제품도 있고 롤온이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 달린 공에 네. 액체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형태도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틱 형태 제품도 있습니다. 딱풀처럼 생겨서 이렇게 돌려서 끄집어낸 고체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스프레이 제품인데요. 스프레이 제품을 쓰실 때는 충분히 흔들어서 최소 항상 이 스프레이 제품들은 흡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기로 숨 쉬면서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2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한 2초 정도 뿌려주시면 되고요. 롤온 제품은 액상 타입으로 원하는 부위에 직접 바르면 되는데 네. 이렇게 발라주는 제품이 스프레이처럼 흡입 독성 위험은 좀 낮은데 이게 바른 직후엔 좀 촉촉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네. 스틱형은 고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제모를 깨끗이 한 후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역시 건조된 후에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네. 또 파우더형도 있어요. 파우더형은 가루 타입으로 퍼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면 되는데요. 네. 역시 이제 파우더를 도포한 후에는 좀 시간을 가지고 흡수를 시킨 다음에 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요. 가루 날림이 좀 심할 수 있고 네. 그 제품을 사용한 부위만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데오도란트 종류가 뿌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은 없나요? 이게 특성상 이제 어쨌든 모공, 그 땀샘이나 땀이 분비되는 그 부위에 닿는 거잖아요. 네. 화학 성분이 직접 닿기 때문에 사실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간지럽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용 후에는 깨끗이 잘 씻어서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균을 없애기 위한 항균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항균제 성분이 피부를 좀 자극할 수도 있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사용하시려는 부위, 예를 들어 겨드랑이에 습진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데오도란트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주의인데요. 네. 그러니까 물기를 잘 말리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데오도란트 제품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땀이 났을 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데오도란트를 바르면 염산 성분이 생성돼서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 후에 잘 말리시고 건조시킨 다음에 데오도란트 제품을 적용하시고 네. 그리고 옷을 입기 전에 미리 이제 바르시고 그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제모하신 부위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제모한 직후에는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모 자체가 이렇게 피부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자극을 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데오도란트 제품을 사용하면 발진이나 따가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향수와 함께 쓰는 분들이 있던데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데오도란트도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고 향수도 이제 향이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섞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섞이면 네. 데오도란트에 있는 화학 성분과 향수의 화학 성분이 결합해서 뭔가 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그런 작용이 일어난 것들은 당연히 더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이 사용하실 때는 섞이지 않도록 부위를 다르게 쓰셔라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제품 다 어쨌든 화학물질이 소량이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한 뒤에는 제품을 발랐던 부위를 좀 깨끗하게 잘 씻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한증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아, 단순히 예. 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던데요. 손발이라서 좀 다르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네. 손발 다한증이 가장 많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땀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를 우리가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한증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한증 치료제로 허가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네.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한증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은 네.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시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네. 일반 의약품은 허가된 이유는 이 주요 유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염화 알루미늄 또는 글리코피롤레이트라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네.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또 바르기 쉽기 때문에 손발에만 땀이 많이 나는 손발 다한증이나 또는 여름철에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약입니다. 네. 작용 원리는요. 땀이 나는 부위에 바르는 외용제로 나와 있고요. 그 피부의 액크림 땀샘에 그 땀샘 위에 젤리 형태의 막을 형성해서 네. 땀구멍을 살짝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땀 분비가 아무래도 적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바르는 다한증 치료제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역시 피부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장 큰 부작용은 피부 자극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이게 이제 데오드란트 같은 일반 의약품이 아닌 제품보다 네. 의약품 성분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극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다한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극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이 20% 정도로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처음 제품을 사용했다가 피부 자극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셔야 되고요. 네. 혹시 자극감이 심하게 올라오거나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는 발작이 생겼을 때는 네. 스테로이드 연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불을 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이 사용이 점점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워지기도 하고 땀을 관리하는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순한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농도를 달리해서 네. 이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예전엔 한 가지뿐이 없었다면 요즘은 이제 염화 알루미늄을 쓰는데 농도를 20%짜리와 12%짜리로 이렇게 두 개를 세분화해서 순한 거, 좀 더 효과적인 거 이렇게 상품이 나와서 시판 중이고요. 예. 또 다른 피부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을 결합해서 같은 제품의 이 라인 안에 3-4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손발이나 겨드랑이에 땀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또 유난히 얼굴에만 땀이 많은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보신 적 있을까요? 제 친구 한 명도 네. 그랬는데요. 이 얼굴과 머리에만 땀이 그냥 비오듯이 흘러는, 특히 매운 거 먹거나 뜨거운 거 먹을 때도 그렇고, 네. 여름철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는데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 두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상이 심하면 이렇게 비가 오듯이 이렇게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네. 보기에 뭔가 어디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건 아닌가. 저도 몇 번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 원래 이래, 여름철에 원래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한증의 경우는 좀 그래도 질환을 살펴보셔야 될 게 이게 많은 비율이 있는 분들이 비염이나 축농증, 인후두염,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쉽게 발생을 합니다. 네. 이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 몸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도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 코나 축농증, 비염이나 축농증 때문에 코 윗부분이 막혀 있으면 숨을 쉬는 게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깊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요. 이 배출되지 못한 열은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얼굴 쪽에 땀이 유난히 많이 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와 관련된 코를 막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그걸 먼저 치료하시는 것이 좋고요. 수영이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폐활량을 좀
늘려주면 이 두한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얼굴에 쓰는 다한증 치료제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염화 알루미늄이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쓰이는 약이기는 하지만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약도 있는데요. 얼굴 안면 다한증에 사용하는 글리코피롤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이 약은 그 땀 분비를 자극하는 신경의 기능을 좀 방해해서 땀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원래 이 성분은 위장약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요. 네. 이게 유난히 부작용으로 침, 눈물, 땀이 마르는 증상이 발견되어서 이 부작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다한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로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패드로 된 일반 의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자기 전에 잘 씻고 말린 다음에 네. 이마랑 얼굴 등에 이렇게 잘 발라주고 자면 되는데요. 눈 주위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글리코피롤레이트는 땀 분비와 관계된 신경을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아세틸콜린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항콜린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네. 만약에 약을 사용한 후에 공공이 확대되거나 시야 흐림, 그러니까 이게 눈을 이렇게 깜빡거려도 잘 안 보인다, 뿌옇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네. 입이 마르거나 어지러움증 또는 피부 발진이나 자극감 등이 나타나면 네. 사용을 중지하시고 의사 약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눈 주변엔 바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게 눈 주변에 작용을 해서 동공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눈부심, 시야 흐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가 근처에는 피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땀과 관련한 제품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유의 언럭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